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키텍처의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특히 이제 확장성을 저해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디플로이된 시스템적인 아키텍처의 구조와 그것들을 이제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이제 요즘에 나오는 XTP, Extreme Transaction Processing 쪽에 있는 이제 제품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 중에서 이제 오라클 제품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퍼포먼스, 그리고 스루프,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것들이 많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되는 개념을 한번 먼저 보고요. 두 번째로 그런 것들을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 및 그 시스템적인 아키텍처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있느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물론 솔루션으로서 밴드에서 이렇게 제품으로 나왔지만은 그런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또한 프로그래머들이고,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어플리케이션 확장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느냐 하는 것들을 오라클의 코히어런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스루풋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퍼포먼스, 스루풋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레이턴시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말이 나오는데, 레이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스크, 이 그림에서 보면은 각각의 태스크, 하나의 태스크들이 큰 하나의 액티비티를 보인다고 했을 때 각각의 태스크들이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이제 레이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레이턴시가 이제 불특정한 어떤 사고에 의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디텍트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시간, 걸리는 시간을 레이턴시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스루풋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액티비티의 양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는 각각의 태스크들이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함으로써 리퀘스트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퍼포먼스라고 이야기를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퍼포먼스가 높아지면 전체적인 스루풋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필드에 나가서 할 때는 스루풋이냐 퍼포먼스냐 이런 것들 보통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금 이따 약간 이제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전체 초당 5개의 태스크를 처리한다라는 이것 전체 하나하나를 이제 태스크를, 액티비티를 봐서 스루풋이라고 한다면은 스루풋은 5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레이턴시는, 에버리지 레이턴시는 200ms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이제 태스크들의 이제 퍼포먼스를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각각의 태스크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레이턴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레이턴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패턴이 이런 식이 되죠.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 리퀘스트에 대한 프로세싱을 해서 그 리퀘스트에 대한 원천 소스가 되는 곳에서 IO가 일어나게 되죠. IO를 읽고 또다시 프로세싱을 하고 또 그게만큼 다른 필터링이 돼서 또 다른 IO가 일어나고 컴퓨팅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이턴시를 이제 분류하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런 IO 레이턴시가 있게 되겠고요. 오퍼레이션한 이런 컴퓨팅하는 이런 부분에 레이턴시가 걸리는 시간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유저의 이제 레이턴시, 그러니까 싱킹 타임이 되겠죠. 하나의 이제 트랜잭션을 웹에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유저의 이제 오퍼레이션하는 싱킹 타임 같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랜잭션, 그리고 핸드쉐이크. 핸드쉐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TCP 커넥션 할 때도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하고요. SSL을 할 때도 핸드쉐이킹을 하죠. 서로 이제 프라이빗 키를 통해 가지고 PK로 인크립션을 해서 퍼블릭 키를 갖다 주는 이런 핸드쉐이킹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쉐이킹을 통해서만 트랜잭션도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레가시 시스템과도 이제 핸드쉐이킹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보면은 IO 그런 것들을 넓게 보면은 IO 레이턴시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태스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레이턴시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임프루브,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레이턴시를 각각의 종류별의 이런 레이턴시를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퍼포먼스라고 한다면은 각각의 태스크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스루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루풋과 이제 퍼포먼스라는 것은 레이턴시와 좀 더 관계가 있고요. 스루풋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드웨어를 생각하면 메모리나 CPU 사이즈 그런 스케일업하는 하드웨어의 이제 그런 능력을 스케일업하는 부분에 이제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스루풋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임프루브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 왔는데 일반적인 패턴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전체 하나의 액티비티가 이만큼이면은 이 중에서 반드시 지금 처리해야 될 부분과 지금 처리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쪼개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쪼개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것들을 가능한 한 뒷단을 넣어볼 수 있는 것이 퍼포먼스. 이게 하나의 액티비티 전체의 퍼포먼스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태스크가 하나의 액티비티로 되어 있는 것을 잘라야 되고 자를 때는 어떤 디펜던시가 있지 않느냐. 태스크 A와 태스크 D가 디펜던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자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어싱크로너스한 배치승장, 어싱크로너스한 작업으로서 나중에 C, B, C, D, B, C, E와 같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자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 이제 스루풋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계정은 금융 계좌를 틀 때 이제 일단 계좌를 쳤을 때 마지막으로 부가적인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레가시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뒷단으로 일배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넣어두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가장 간단한 일반적인 이제 임프루브먼트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를 키우는 거죠. 하드웨어를 키우는 것이 가장 크게 태스크 A, B, C, D가들이 사용하는 연산 시간을 갖다가 줄임으로써 하드웨어의 CPU 클락 스피드를 높인다든지 해가지고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스케일업을 통해서 태스크, 각 단위 태스크마다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 하는 것이 또 개발에 이제 이런 고통 없는 가장 손쉬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스케일러빌리티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소스, 하드웨어에서의 리소스를 추가를 했을 때 스루풋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비율을 우리가 확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있는 시스템과 확장성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어야 우리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더 많은 스루풋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스케일업, 메모리와 CPU를 높인다고 해서 확장이 되느냐? 실질적으로는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뉴스 보니까 미국의 나사에서 별들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각 PC들을 이렇게 그리드로 연결을 해서 연산을 시키는 이런 컴퓨팅하는 그리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런 컴퓨팅을 전문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거의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각각의 태스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턴시의 종류에 따라서 컴퓨팅 레이턴시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트랜잭션 그리고 SSL과 같은 핸드쉐이킹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IO라고 본다면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서의 IO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스케일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스케일러빌리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체 일반적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IO 릴레이트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75% 이상 넘어간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머지 CPU 부분이 이 정도일 때는 CPU를 2배로 늘려봤자 전체적인 스케일업을 해서 확장성의 이제 스루풋에 대한 임프루브먼트는 1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손쉽게 고통 없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암달이라는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암달이라는 암달스로우를 한번 쳐보시면은 패럴렐 프로세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유명한 사람이 되겠는데요. 암달스로우에 보시면은 패럴렐 프로세싱을 위해서, 그래서 확장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퀀서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느냐. 대부분의 IO와 트랜잭션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IO와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런 트랜잭션 그리고 IO를 패럴렐하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은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암달스로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I/O 부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CPU를 파워를 스케일업 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분도 이제 2번과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알고리즘을 뜯어고치는 거죠. 뜯어고쳐서 I/O를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부분이 없느냐, 혹은 우리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잘못이 돼서 한 번에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을 여러 번 나누어서 가져오지 않느냐, 혹은 내가 필요한 것은 이만큼인데 전체를 다 가지고 오지 않느냐,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와 그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재설계하는 부분이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늘리거나 패럴렐 프로세싱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성능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이제 개발자와 아키텍트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고통이 따르게 되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쉽게 최적화되지는 않는다라는 이런 이제 시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SI의 이제 현실을 보면은 이런 것들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패럴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제 패럴렐. 그러니까 병렬 처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병렬 처리에 대해서는 CPU를 이제 조그만 CPU를 이렇게 많이 멀티코어를 꽂았어도 I/O 때문에 혹은 뭐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프로세스만 많이 꽂으면, 그래서 스케일 아웃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작은 서버로 시작을 했지만은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패럴렐화 될 수 있다. 병렬 처리가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라면 싼 블레이드 서버를 지속적으로 꽂아 넣음으로 해서 패럴렐화 될 수 있다면은 전체적인 스루풋은 꽂는 대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선형적인 확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선형적인 확장성을 보이는 부분을 이제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스크들이 디펜던시가 있는지, 우리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는 구조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이 부분도 이제 고통이 따릅니다. 또한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패럴렐화 했을 때에 각각의 패럴렐한 프로세스들의 결과들을 서로 어딘가에서 코디네이션해서 모아서 전체적인 이런 구조를 갖다가 이제 제어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다, 뭐 허브 앤 스포크 구조다, 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여기 태스크들이 데이터가 없는 태스크다라면 아주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과 밀접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상호 코디네이션 하는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또 하나의 이제 이런 챌린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패럴렐 좋은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패럴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당장 우리의 SLA, 비즈니스 상에서의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성능 지표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미트하지 못하면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밴드가 나가서 하는 일도 가장 바틀렉이 심한 부분을 찾아서 그거 하나를 옵티마이즈 하면서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태스크에서, 각각의 태스크에서 가장 큰 시간을 처리하는 부분 중에서 IO를 줄이는, 그래서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바꿔서 IO를 줄일 수 있다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프로액티브 하지 못한, 프로액티브 하지 못한 이런 접근 방법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느 하나의 태스크를 이제 퍼포먼스를 늘리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엄연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가장 스루풋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들을 전부 다 같이 하는 것이죠. IO를 각각의 태스크마다 필요한 IO를 줄이고, IO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는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을 재정리하고, 그래서 패럴렐로 할 수 있다면 패럴렐로 해서 프로세서를 조금 더 끼우는 것. 이것들을 전체 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비즈니스가 뭐 일반적인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파이낸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디시전을 내려야 될 실시간으로 프로세싱 컴퓨팅이 필요한 데이터들이다. 그래서 뭐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빠른 연산을 해야 된다. 혹은 뭐 몬테카를로 기법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100번을 돌리는 것을 200번을 돌린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하나하나의 태스크가 0.1초가 걸린 것들이 0.05초가 걸리면은 100번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200번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실질적인 금융회사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비즈니스의 프랙티스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고려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왔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왔느냐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옵션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 장표는 사실 오라클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이제 경쟁적인 제품들, 이런 부분도 이제 관념이 둔 것 같은데, 뭐 맞는 말이죠. XML 지금 현재 이제 SOA, 엔터프라이즈 2.0, 뭐 SOA 2.0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기본의 데이터 스트럭처는 XML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XML을 통해서 인터오퍼러빌리티를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우리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XML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이런 하나의 주식 거래에서 주식 거래 ID와 거기서 주식 거래 수, 주식 부자와 거래수, 실질적으로 10바이트입니다. 10바이트지만은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XML로 짠다면은 무려 260바이트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CPU 파워,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흘러가는 데이터 양, 뭐 디스크 양,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엘리먼트들을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는 CPU를 많이 차지하는, 네트워크 밴드를 많이 차지하는, 디스크를 많이 차지하는 이런 XML을 꼭 써야만 하느냐 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요즘에 SOA에 흘러가는 이야기와 약간 반대되는, 그렇지만은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 모르겠다, 전부 다 다시 재개발,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많이 느껴봤습니다. 금융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5년에 한 번씩 차세대를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그 차세대가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인데 무엇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과연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걸맞는, 그러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면은 커런트 제너레이션에서의 바틀렉, 어려움을 갖다가 해결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발 시스템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르면은 전체 다 재개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개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벤더를 부르죠. 벤더를 불러서 우리가 이런 리콰이먼트들이 있었는데, 그럼 사실 그 리콰이먼트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리콰이먼트는 그대로 둔 채 성능을 높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벤더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벤더를 불러서 이제 각종 POC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그런 POC를 하든, 이건 조금 이따 나오는 이야기는 POC를 하든, 뭐 지금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든, 중요한 것은 매저먼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오픈하기 전에 잘 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테스트 툴을 가지고 로드런너라든지 이테스트 같은 툴을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합니다만, 그 성능 테스트가 전체 엔드-투-엔드의 성능을 코드 레벨에서 보여주지는 못하고요. 실질적인 SLA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그리고 하드웨어 메모리 유시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대부분 이 정도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클립스에도 플러그인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툴에도 보시면 각종 CPU 타임 체크하는 부분, 네트워크 IO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런 우리의 단위 태스크들이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매저먼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개발자는 매저먼트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는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은, 개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관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매저먼트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먼저 매저먼트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측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느낀 점은 실제로 이런 부분을, 이 장표가 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실제로 같이 외국에 있는 개발자들하고 이슈가 생겨서 이야기해보면은 이런 매저먼트를 아주 엄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해서 이 문제가 과연 나의 문제냐, 그렇게 한다면 그 분야의 컴포넌트 개발하시는 분은 아무런 말 없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또 이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저먼트가 확실히 되고 있지 않으면은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왜냐하면은 내가 만든 부분에 알고리즘이 잘못돼서 속도가 느리다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발자들을 먼저 움직이게 하거나, 혹은 정확한 리콰이먼트를 잡아서 어떤 옵티마이즈 기법을 쓸 것이냐 하는 것들의 처음은 측정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전체적인 모든 것을 이제 새로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새로 개발할 때는 이제 프로토타입, POC, 프루브 컨셉이나 뭐 BMT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밴드를 불러서 이제 성능을 요구를 하고자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인 그런 단위 솔루션이 들어왔을 때 그 솔루션이 들어온다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새로운 솔루션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을 깨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렇게 깨어서 이제 밴드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성능 지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또 또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를 하기는 힘이 어렵다. 그래서 밴드들의 솔루션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밴드들의 솔루션을 먼저 부르기 전에 우리의 비즈니스의 리콰이먼트가 무엇이고 어디가 가장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매저먼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어려운 이야기죠. 이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짤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해서 밴드들이 이제 솔루션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밴드들이 팔고 있는 솔루션들도 이제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과 다르지 않고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아키텍처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데 그런 솔루션들이 과연 바틀렉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이 클라이언트는 물론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데이터베이스 혹은 메시지 큐 이런 디스크 이런 부분을 서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J2E 컨테이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보실 수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런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의 가장 큰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싱글 포인트 오브 바틀렉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탑재하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들이 스케일 아웃이 되면 될수록 바틀렉은 여기서 생기기 때문에 미들웨어를 늘려봤자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부분이 과연 이 서버가 스케일업이 되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있느냐? 꼭 그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대부분의 99% 이상의 웹 어플리케이션들, 우리는 대부분 웹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웹 어플리케이션들은 자바라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로 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브젝트가 무엇입니까? 오브젝트는 어트리뷰트와 그 어트리뷰트를 제어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과 이제 어트리뷰트가 되어 있는데 어트리뷰트가 우리의 자바 오브젝트가 만든 오브젝트들이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면은 왜 스테이트풀 세션기는 쓰지 않느냐라는 것을 갖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현재 99%가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고 있는 스테이트리스, PHP나 뭐 펄, C로 짜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플리케이션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물론 그것은 논의입니다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솔루션의 이런 아키텍처도 물론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런 아키텍처를 쓰고 있는 우리의 어플리케이션도 오브젝트를 오브젝트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그렇게 해서 내 어플리케이션은 문제가 없다. DB가 느려서 모든 기결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플리케이션들을 TCO를 생각해서 값싸게 옵티마이즈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솔루션들, 많은 솔루션들이 내고 있는 이런 싱글 포인트 오브 바틀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구조가 솔루션만의 문제냐라는 것은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패턴이 이제 마스터 앤 슬레이브. 그래서 마스터가 코디네이터가 되어서 컴퓨팅 하는 것을 슬레이브로 여러 가지 단위 CPU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형식의 패럴렐 프로세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패럴렐 프로세싱을 하는 것이 이제 연산만 하는 그런 세티 같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사의 세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다지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나누어 주느냐, 나누어져서 취합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모든 리퀘스트는 마스터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됐을 때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와 같은 조금 더 개선된 형태의 이제 패럴렐 프로세싱을 하는 솔루션이더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바틀렉은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의 마스터 구조에서는 이 마스터가 스케일업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나와 있는 IBM P595, P595 이상의 128 CPU를 꽂아봤자 그거는 그 한 대밖에 없다라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마스터 워크 패턴에도 싱글 포인트 오브 바틀렉이 있더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일반적인 우리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에서는 뭐 약간 먼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전체적인 환경, 이게 전체적인 프로젝트 비용이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피드해주는 서버가 있고요. 그 피드해주는 데이터를 마스터가 가지고 가서 마스터가 분배를 해서 일을 시키는 마스터 슬레이브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혼재된 형태가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패럴렐 프로세싱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싱글 포인트 오브 바틀렉이 아니라 멀티플한 바틀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아키텍처 구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
이제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 구조라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을 갖다가 저해하는 요소 중으로는 그런 마스터나 서버의 페일리어, 폴트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이런 페일리어 앤드 리커버리, 그러니까 민타임 투 리커버리 같은 이런 리커버리 구조를 갖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라고 했을 때 이 서버가 데이터를 막 나누어줘가지고 같이 연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연산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퍼포먼스 어그리먼트,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몇 초인데 그 몇 초 이상으로 이 클라이언트 하나가 네트워크가 지연이 되거나 혹은 뭐 메모리 폴트가 났거나 가비지 컬렉션이 들어갔거나 해서 그걸 갖다가 못 맞춰주게 되었을 때 어쨌든 이 클라이언트가 실패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되겠느냐. 결국은 이 서버가 마스터가 데이터를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 마스터가 리밸런싱 하는 중간에 하는 작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초기화하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각각의 클라이언트들, 서버들 이런 것들의 페일리어를 이제 대책을 이제 이렇게 잘 세우지 못하면은 이런 부분에서의 하나의 클라이언트 혹은 하나의 슬레이브들이 폴트가 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잘못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의 이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드밴스드하게 패러렐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좋죠. 그래서 그런 서버들의 이제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들을 이제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리커버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탄성, 리질리언스를 높이기 위해서 서버들을 이렇게 중복을 해서 리던던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리던던시가 컴퓨팅하는 알고리즘만 가지고 있을 경우가 아니고 데이터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복제를 하는 것을 싱크로나이즈하게 방식으로 한다면 데이터의 컨시스턴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싱크 방식을 썼지만 그렇게 하면 레이턴시가 더 길어지죠. 혹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싱크하게 만든다면 데이터 인테그리티나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긴다. 물론 이제 확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탄성이 리커버리 폴트의 이제 그 강건한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더 바틀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큰 이제 단위 업무가 되어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파티션을 해서 이만큼 데이터는 이 마스터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각의 마스터들이 워커들을 쉐어를 하면서 같이 이제 프로세싱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구조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구조가 가질 수 있는 단점은 마스터와 마스터 사이에 데이터 코디네이션이 엄밀하게 힘들다. 혹은 리퀘스트가 들어온 그 리퀘스트가 A와 B와 X를 요구하는 그리고 그 A와 B의 X에 대한 조이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연산을 하는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과연 데이터 멀티마스터 구조가 효율적이냐 파티션을 해서 물론 파티션을 해서 하는 부분이 이전에 나온 것 보고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도 엄밀하게 보면은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이고 이런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에서는 하나의 마스터가 혹은 이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이번이 디스트리뷰터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데이터만 어떤 특정 시점에 많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이러한 것들도 싱글 포인트 오브 바틀렉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패턴을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패턴에서 이런 마스터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이런 인테그리티, 코디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주로 데이터에 대한 레지스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는 이런 레지스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레지스터리가 바틀렉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이런 아까 보셨던 클라이언트 서버, 마스터 슬레이버, 그리고 그 이중적으로 멀티 마스터, 그리고 파티션된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냐면은 데이터들을 서버 쪽으로 옮깁니다. 컴퓨팅 하는 애나 혹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런 컨텐션이나 페일리어가 있는 구조가 지금까지 있었던 구조는 반드시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왜 데이터가 기가바이트 이상, 테라바이트 이상 되는 데이터를 갖다 처리를 하는데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의 코드로 가지고 와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건에 대해서 뭐 오브젝트 베이스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1000만 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1000만 건에 대해서 락 들고 가지고 와서 이터레이션 돌면서 업데이트하고 풋하고 언락하죠. 왜 이렇게 하느냐? 각각의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코드를 갖다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패턴 때문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반대로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코드를 옮기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부분이 이제 패러렐 프로세싱에서 이제 새로운 시도가 나올 수 있었고요. 그런 시도는 이제 요런 광산이라고 하는 광맥을 찾아서 어떤 이제 도시가 나타나면은 어떤 도시가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왜 도시가 나타나냐 하면은 광맥을 미네랄 마이닝 하는 기계 쪽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와 사람이 광맥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곳이 거대하다면 그 데이터 쪽으로 코드를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새로운 패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캐시입니다. 데이터 캐시. 그래서 코드가 있는 쪽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캐시해놓고 그 캐시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코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캐시 패턴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솔루션에서는 하드웨어에서 SMP 누만 아니 SMP 같은 패턴에서는 캐시가 이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 캐시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캐시 사이의 데이터 인테그리티와 컨시스턴시는 어떻게 맞출 거냐. 그래서 이쪽 데이터가 문제가 됐을 때, 변경이 됐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복제본은 캐시라는 것은 복제라는 부분이 일단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복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줄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을 손으로 짜다 우리가 해서 짜다 보면은 뭘 만드냐면은 메시지 큐를 만들고 있어요. 데이터 캐시를 갖다가 이야기하다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메시지 큐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거꾸로 가는 패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캐시 구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 레지스트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짤 때 이런 스케일러빌리티, 퍼포먼스를 저해하는 패턴과 우리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컨텐션이나 페일리어 부분을 없애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나 마스터 워커 부분은 반드시 이것을 수반한다. 이런 부분이고, 물론 액티브 이런 것도 안 나왔지만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탄성을 위해서, 리커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레이턴시를 같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XML 굳이 좋은 솔루션은 아닌 것 같다라는 퍼포먼스라는 측면에서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다가 코드를 좀 더 가까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데이터를 옮기지 말고 코드를 거기다 갖다 놓자 미리.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패러렐 병렬 처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핫스팟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핫스팟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캐시의 코히어런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컨센서스,
그래서 데이터 인테그리티와 데이터 컨시스턴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용하는 요구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키 A라는 키 값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저쪽에서도 A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A의 값이 밸류가 A였으면은 이쪽에서 볼 때도 A라야지 A-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포인트 오브 타임에서. 그래서 이런 인테그리티와 컨시스턴시를 합쳐서 뭐 코헤런시 혹은 뭐 컨센서스, 데이터 컨센서스라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작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우리의 시스템들이 확장성을 가져가야 할 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측정이 필요하다. 매저먼트가. 항목이 이렇게 많으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물론 이제부터 오라클 제품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을 오라클에서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나온 지는 오래돼서 2000년도부터 나왔지만은 그런 부분, 이런 패턴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 때 이제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는 부분, 우리가 만든 패럴렐 프로세싱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라는 부분을 갖다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이제 한번 조금 보기로 한다면은, 트랜잭셔널 시스템이 인테그리티나 이제 이런 컨시스턴시가 없다면은 신뢰할 수 없고요. 그거는 사실 트랜잭션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트랜잭션 시스템이 서버 하나, 내 PC에서 MySQL 하나를 돌릴 때, 혹은 크게에서 오라클 RAC를 돌릴 때, 이런 하나의 서버라고 한다면은 그런 서버들은 서비스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기 때문에 데이터 컨시스턴시에 대해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가 혹은 마스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데이터는 서버가 하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이 왜 문제가 되냐면 멀티 서버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다양한 서버들을 통해서 저쪽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다 리스를 해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리스를 해오게 되면은 원래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이 A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B쪽에 100만 번이고 그 A라는 데이터를 계속 요구를 한다면은 B라는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계속 리스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데이터 오너십을 바꿔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실질적인 퍼포먼스상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싱글 서버일 때는 데이터 오너십에 대해서도 뭐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는 항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제 멀티 서버로 간다면은 이 각각의 멀티 서버들은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실패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버들이 동일한 서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이 가비지 컬렉션이 드러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잠시 행이 걸릴 수가 있고, 스와핑이나 페이징이 걸릴 때 느려지는, 마치 저쪽 서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과연 그쪽 서버가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오너십을 갖다가 내가 다시 뺏어와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그 데이터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네트워크 문제냐, 페이징 때문이냐, 스와핑 때문이냐, 가비지 컬렉션 때문이냐, 이런 걸 다 고려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멀티 서버에서 데이터 인테그리티나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짜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라클의 이런 코헤런스라는 제품은 그런 부분을 감히 도전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서버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실질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대단히 훌륭한 제품입니다만은 이런 멀티 서버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스토리지는 쉐어를 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공유하고 있는 쉐어하고 있는 스토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멀티 서버에서의 기본적으로는 싱글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스토리지가.
있기 때문에 오라클 RAC도 멀티 인스턴스를 띄울 수 있다는 것이지 데이터를 갖다가 분산을 해놓는 멀티 서버에서의 데이터 인테그리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테그리티가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어렵고요. 그래서 오라클의 코헤런스는 그 부분을 완전히 다르게 접근을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코헤런스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메모리 폴트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트워크에서의 컨텐션 혹은 네트워크의 아우티지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저 서버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도 알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라클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프로토콜 자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TCP 데이터 스트럭처도 보시면은 수없이 많은 이런 부분에 쓸모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쳐서 오라클이 멀티 데이터 서버에서 데이터 인테그리티와 컨센서스를 유지하면서도 엄청나게 빠른 부분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을 해온 그런 제품이 있고요. 그래서 오라클 코헤런스는 엄밀히 절대적으로 페일 오버 플랜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싱글 포인트 오브 컨텐션이나 페일리어가 없기 때문에 모든 멀티 서버의 서버들이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가 아닌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일 오브 플랜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고요. 우리가 이산수학을 보시면은 스테이트만 체인지를 함으로써 각각 서버들의 스테이트만 체인지를 함으로써 데이터가 클러스터 내에 멀티 서버 클러스터 내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이런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라클의 데이터 코헤런스 제품은 데이터에 대한 오버랩이 없고 데이터에 대해서 오너십이 없어지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오너십이 없어지는 이런 앰비규스한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가 관장하는 서버가 어떤 특정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코헤런스는 이런 싱글 포인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싱글 포인트로 쉐어해야 되는 파일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고 멀티캐스트, 데이터에 대한 통신을 위해서 멀티캐스트로 변했으니까 쫙 퍼뜨리는 그래서 캐시 구조. 내 데이터와 어딘가에는 복제가 있기 때문에 혹은 그 복제가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 복제된 데이터의 변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멀티캐스트로 데이터를 보내는 왜냐하면 멀티캐스트 자체가 릴라이블 하지 않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멀티캐스트 자체도 쓰지를 않고요. 그리고 어떤 서버 하나가 죽었을 때 얘가 죽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클러스터의 멤버들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보팅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태, 스테이트는 반드시 0 아니면 1로 해가지고 반드시 어떤 서버는 죽었거나 살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가지고 클러스터에 대해서 다이나믹하게 클러스터의 이제 그리드의 이제 멤버십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데이터 레지스트리나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 클라이언트 서버 혹은 허브 앤 스포크, 에이전트 브로커 같은 전혀 이런 방식을 쓰지 않는 모든 서버들이 모든 인스턴스들이 동일한 오너십, 리스판스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마지막으로 XML을 쓰지 않는다.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장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멀티 서버에서 클러스터링에서 데이터에 대한 강건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강간할 수 없는 부분이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오라클에서는 피어투피어 또는 유니캐스트 방식을 쓰면서도 데이터의 인테그리티를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어느 서버를 통해서 봐도 똑같은 데이터가 보이는 똑같은 윈도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제품이 나온 것 자체가 물론 오라클이 이제 이 제품 인수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나라는 그런 패턴이 지금까지 쭉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들을 멀티 서버들의 클러스터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강건하면서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고헤런스가 말하기에는 고헤런스가 있기 전에 일반적으로 취해왔던 그런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상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외쳐대고 있지만은 RDB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플리케이션이 상태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이 마스터 워크 패턴이나 혹은 메시지를 쓰고 있다. 데이터의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내부적으로 쓰고 있더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마스터 워크 패턴이나 메시지 패턴을 쓰고 있다면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싱글 포인트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런 단점들을 이제 한 번 더 쭉쭉 나열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알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지금 프로세싱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라는 그 어디에서를 찾는 것이 그런 싱글 포인트를 찾는 부분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혹은 그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잠시 빌려오는, 리스트 해오는 거죠. 카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는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혹은 모든 데이터에 대한 컨시스턴시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한 군데다 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가장 패러렐리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플리케이션들은 스케일 아웃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블레이드 꽂아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띄우면은 되지만은 데이터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던 그런 구조들이 대부분 다 스케일업 이상으로서는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어드밴스드한 데이터에 대한 멀티 서버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오라클 RAC조차도 2노드, 3노드 뭐 있지만 4노드 이상도 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4노드, 64노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물론 컴퓨팅 하는 부분에서는 좋아질 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투자 대비의 확장성이 없다. 즉 선형적인 확장성이 기울기가 10%가 되더라도 선형적인 확장성만 보인다면 10대를 추가하면은 2배가 될 수 있고 확장성이 100대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20배의 확장성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싱글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서버들은 대부분 다 로그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그 이원영 씨가 말한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대부분의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있고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대부분이 다 데이터가 한 군데 있기 때문이 아니냐, 혹은 컨텐션이 어디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혹은 그걸 파티션 한다고 했는데 파티션을 코디네이션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헤런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 보이시겠지만 이런 모든 이 벌집이 하나의 서버다, 자바 프로세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자바 프로세서가 하나의 멤버, 인스턴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뭐 수십 대의 자바 프로세서들이 데이터들을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n분의 1 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든지 간에 전체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볼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전체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고헤런스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이제 고헤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헤런스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클러스터 기반의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그리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튼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는 그 XTP, Extreme Transaction Processing. 그래서 극도의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그런 솔루션에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차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멤버들은, 이건 뭐 거짓말은 진짜 아닙니다. 모든 멤버들이 동일한 리스판시빌리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마스터가 없고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똑같은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죠.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의 종류는 다 틀리지만은 똑같은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어떤 특정한 어떤 요소를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하드웨어가 유닉스, AIX, 혹은 HP, 아이테니엄 어디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전혀 하드웨어를 필요시에 우리가 블레이드 꽂듯이 꽂으면은 그 즉시 클러스터링이 완성이 된다는, 꽂는 즉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마스터와 워크가 없기 때문에 멤버에 참여한다라는 신호만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체 클러스터의 데이터의 일부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부가. 그래서 또 똑같은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없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라는 말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제 로브 존슨도 이제 엔트DB이 처음에 나왔을 때 엔트DB는 혹평했던 이유가, 혹은 코바가 나왔을 때도 그런 코바 객체가 결국은 이제 사그러든 이유가 이 오브젝트들이 특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브젝트들이 특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 오브젝트는 코헤런스 내에서는 시리얼라이즈를 하면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객체는 코헤런스의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순수 자바로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만은 단넷과 C++에서의 클라이언트로서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로서 데이터를 서로 인터체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 결국은 우리의 레가시, 우리 전체 애플리케이션, 전체 회사 내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단넷도 있고, 자바도 있고, C샵도 있고, 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의 서로 데이터를 인터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코바 이런 거 쓰면 좋지만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넣게 되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도 상태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모든 언어에 대해서 각 언어들이 코헤런스라는 이 API를 써서 인터체인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것이 데이터가 엑셀 형태는 아니다. 아주 네트워크에 옵티마이즈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 XML 예제에서 10바이트는 실질적으로 6바이트 정도로 더 짧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쓰면서 데이터를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되고, 또한 그래서 코헤런스가 이런 오브젝트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밑단에 진짜 퍼시스턴시를 위한 밑단의 원천 소스를 위해서 그 데이터가 어떤 SQL이나 OR 매핑 툴을 같은 하이버네이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죠. 쓸 수 있지만 안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데이터가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레인 자바 오브젝트나 네이티브 오브젝트나 C 오브젝트를 모든 오브젝트들이 하나의 이런 클러스터 멤버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남을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 동안 그것도 강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조금 이따가 이제 장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데이터의 중요도, 이 데이터는 메모리 속에 기본적으로 코헤런스가 메모리 속에 멀티 서버의 메모리 속에 데이터를 갖다가 가지게 되는데, 그 메모리 속의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되는 것이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하면은 메모리에 있는 그 데이터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없어질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내는데, 리커버리를 해놓은데 얼마나 비싸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이런 존재 정도가 여러 군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밑단의 컨피규레이션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컨피규레이션이 우리가 쓰는 java.util.map을 쓰는 그런 API, java.util.map이 키와 밸류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 스트럭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라클에서 가지고 슬리피캣 같은 이런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도 결국 키와 밸류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java.util.map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거 부가적으로 그런 데이터들, 수천만 건에 대한, 수억 건에 대한 데이터,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데이터들을 들어오거나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서 변경된 동안에 그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코드를 우리가 짜면은 그 코드 쪽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벤트, 변경 이력이 날아오게 되고요. 관심 있는 클라이언트는 그것을 보고 바뀐 데이터를 보고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리서너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엄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패럴렐 쿼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데이터를 끌어들여서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하는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코드를 배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수 밀리세컨드 내에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빠진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라클, 웹로직 같은 이런 서버들도 이제 이런 세션,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많이 늘려봤자 데이터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플리케이션을 위한 그런 세션이 아니라 그런 애니 웹 서버에, 와서 서버의 HTTP 세션을 그쪽으로 갖다 놓으시면은 세션에 대한 복제 없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코어런스 내에서 자유롭게 갖다 쓸 수가 있다. 기본으로 이제 솔루션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끼우면은 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키와 밸류로 이제 데이터를, 여기가 이름이 뭐 named cache라고 되어 있지만은 put, get, java.util.map을 임플리멘트 했기 때문에 java.util.map을 쓰고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그런 스테이트는 모든 걸 쓸 수가 있고, 실제로 코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JDBC URL이라든지 데이터 레지스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디에도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가 캐시 포크리에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찾아오듯이 찾아오면 어디선가 클러스터 내에 이 코드가 실행되는 이 코드 자체가 클러스터의 멤버가 되어버립니다. 실행되는 순간.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푸시니까 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는 우리에게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있는 곳에 코드를 디스트리뷰션해서 아무리 퍼포먼스 튜닝을 해도 IO가 바틀렉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코드를 데이터 쪽으로 갖다 보내서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수 밀리세컨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좀 더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자바 고출 머신들이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A, B, C, D가 전체 토탈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A라는 데이터가 어딘가에는 백업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백업이 어디에 있는지는 인터널 API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백업이 어딘가에 있을 뿐이고, 그 백업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매트릭을 가지고 측정 단위를 GMS를 가지고 보면은 모든 데이터들이 아주 균등하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요 서버가 하나 죽으면은 죽는 순간 이미 요 데이터는 컨시스턴트한 데이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체인지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바로 프라이머리에 올라와서 모든 서버에서 ABCD를 똑같이 수십 밀리세컨드 내에, 수 밀리세컨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개가 실패를 하더라도 수십 밀리세컨드 내에 데이터를 똑같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익스큐션. 패럴렐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가 따라다니는 패럴렐 프로세싱을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런 코드가 이미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코드들에 대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패럴렐 프로세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면은, 디벨롭먼트 페스티벌이라 가지고 제품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제품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량의 시스템이 되었을 때는 싱글 포인트 오브 바틀렉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컨시스턴시와 인테그리티를 위해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런 쉽지 않은 분야 때문에 우리가 자바를 배우면서 C++를 배우면서 처음에 가져왔던 오브젝트는 데이터와 어트리뷰트와 오퍼레이션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지금 현재의 이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져가는 현실에서 이런 실질적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는 결국 도메인 오브젝트를 이제 잘 만드는 일이 남아있죠. 그것은 물론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자바 어플리케이션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물론 오라클도 있지만 다른 여러 솔루션도 있지만은 우리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코딩을 할 때는 확장성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